안녕하세요. 캐논의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를 즐겨주시는 시청자분들, 저는 장근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워크플로우, 저와 함께 여러분들 살펴보실 텐데요. 자, 그 전에 사실은 제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누군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워크플로우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DJI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는 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DJI의 영상을 제작, 또 마케팅에 전반적인 관여를 해서 컨텐츠를 기획, 마케팅에 기획을 짜면서 전반적인 영상 제작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또한 현재 제이프렌의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담당자로서 영상을 기획,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게티 이미지 사진 영상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많은 영상과 사진을 온라인에서 스톡 옵션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장감독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사진과 드론,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팁, 노하우들을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워크플로우 같이 살펴보시죠. 자, 그 전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뭘까요?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어떤 건지 저랑 의견이 좀 다르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창의적인 활동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꼭 감독,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창의적인 컨텐츠를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든다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총 10가지 단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첫 번째로는 키 메시지 파악, 두 번째로는 브레인스토밍, 세 번째로는 캐스팅, 네 번째로는 시나리오 작업, 다섯 번째는 로케이션, 여섯 번째는 중간 점검, 일곱 번째는 촬영 계획 확정, 여덟 번째는 촬영, 그리고 아홉 번째는 편집 및 많은 사람에게 공유, 피드백이고 열 번째로 마무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이 10가지의 과정을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키 메시지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이죠.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을 할 건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타겟의 주 시청자층은 어디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주 시청자층하고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시청자층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층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현재의 시청자층은 어느 정도의 몇 세대고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것은 누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키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브레인스토밍 작업인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브레인스토밍.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장르, 예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거 다 남들 절대 비웃으면 안 돼요. 재밌는 아이디어를 내면은 재밌겠는데? 같이 해볼까?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그냥 황당한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크리에이티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생각하고 저녁에 얘기하자, 내일까지만 생각해봐 이런 거보다 오랜 시간을 두고 되게 그냥 농담 삼아서 밥 먹으면서도 그거 생각해 봤는데 이거 어때? 막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생각을 하면서 공유를 하면은 굉장히 더 창의적인 재미있는 컨텐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의가 끝났을 때 여러 개가 있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산출을 해서 그것을 디테일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광고를 하나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캐논에서 4년 전쯤에 제작한 안정환 선수하고 만들었던 광고예요. 제가 생각했었던 이 캐논의 이미지를 굉장히 깬 혁신적이고 재미있는 광고였어요. 이것은 이제 캐논의 사진의 디테일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또 재미있는 요소를 담아버렸기 때문에 사진에 관심이 없고 뭐를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재밌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진과 영상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됐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브레인스토밍에서 말도 안 되는 장난치지 마. 그런 영상이 어딨어? 라고 해버리면은 이러한 컨텐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에서 최대한 많은 얘기를 다양하게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캐스팅을 해야 될 텐데요. 각자 이런 아이디어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은 누가 좋을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랬을 때 아이디어를 회의를 하고 이 컨텐츠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한 우리가 타겟으로 생각하는 그 시청자층이 선호하는 모델이 있을 거예요. 그 모델에 나이대가 있을 수도 있고 성별이 있을 수도 있고 특정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어울리는가, 또 그리고 이게 그 브랜드와 적합한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각 시나리오별로 모델도 맞게 추려, 그리고 그 모델을 디테일화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시나리오 작업인데요. 우리가 아이디어 나왔고 어떤 모델로 할지 알았으면 시나리오가 있어야겠죠. 어떠한 내용으로 가야 되는지 그 시나리오랑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에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예산 일정 등은 이때 고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 시나리오로 갔었을 때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산은 이렇게 된다 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클라이언트나 여러분들께서 다른 분들이 영상을 같이 제작을 하셔도 브레인스토밍에서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면 그런 것들이 다 변동이 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이런 시나리오로 디테일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괜찮나? 이게 좀 억지스럽지는 않나? 너무 장난스럽나? 디테일하게 보면서 정말로 수정을 하면서 시나리오에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로케이션입니다. 자, 시나리오까지 나왔으면 이것을 극대화시켜줄 장소를 찾아야겠죠. 이 지금 로케이션에 있는 거는 제가 샘플로 넣은 건데요. 왜 이 장소가 좋은지, 왜 이게 극대화되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곳이 정말로 촬영이 가능한 지역인지, 혹시 촬영장에 변수는 없는지, 그리고 또 이 촬영장에 변수가 생겼다면 주변에 다른 촬영 백업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허가를 다 받고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마을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이장님의 허가를 안 받았다고 동네를 촬영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한 적도 있고, 그게 만약에 설명이 좀 어려웠을 때는 주변에 미리 세팅해 두었던 다른 백업 촬영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여러 가지 현장 상황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수들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거에서 가장 키포인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DJI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시나리오가 나왔고 모델이 나왔고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괜찮은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금 항목들이 뭐 뷰, 임팩트, 프로페셔널, 인더스트리, 제가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맞게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요도에 따라서 배점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 지금까지 3개, 4개 추렸던 컨텐츠들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70점이 이하면은 이 컨텐츠는 제작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강하게 줄 수가 없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었을 때 이런 것들이 70점이 안 넘으면 실질적으로 컨텐츠가 되었을 때 임팩트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DJI도 실질적으로 70점이 넘을 때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넣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프로젝트가 끝나도 여기에 그대로 점수를 넣어보면서 우리가 예상했었던 점수는 80점인데 실제로는 70점이 나왔다. 왜?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고, 실제로 90점이 나왔다. 왜 이렇게 잘 나왔지? 분석을 해보시면 그 다음 프로젝트에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좋은 컨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이런 것들이 됐으면 이제 촬영 계획을 확정을 해야겠죠. 우리가 시나리오도 작업을 했고 모든 작업들이 끝났으면 완전히 디테일한 작업들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그림으로 그려진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기도 하지만 전문화된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들을 맡기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관련된 사진으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설명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캐스팅한 배우분 그리고 스텝 다 이걸 보고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로케이션 정보, 뭐 모든 것들이 다 당연히 포함이 돼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됐으면 실제로 촬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촬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정보가 다 공유가 돼야 됩니다. 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를 현실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뭐 나만 알고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대로
영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날씨나 현장 상황에 빠르게 대처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업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정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원본을 넘을 수는 없어요. 원본이 좋아야 후보정이 좋게 됩니다. 원본 퀄리티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편집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재밌는 인터넷 예능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점프로 이동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자 이동하겠습니다 하고 점프를 했는데 착지하는 씬을 안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붙이기가 되게 어렵죠. 점프는 했어. 근데 도착을 했는데 착지 씬이 안 찍었네. 어떻게 붙이지? 굉장히 시간을 끌게 되고 컨텐츠의 방향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중간에 흐름점도 되게 이상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제작을 하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항상 편집, 영상이 이어가는 점에 대해서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의 마지막인데 편집이죠. 편집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들어갔는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영상이 아무리 시나리오 작업이 디테일하게 해도 현장에서 촬영장의 변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변화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봤었을 때 편집을 하면서 더 좋게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넣고 여러 사람에게 공유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의 방향을 바꿔서 컨텐츠를 제작해보자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하면은 더욱더 좋은 컨텐츠가 될 수가 있고 BGM이나 컬러 그레이딩 이런 건 당연하겠죠. 적절한 BGM과 그 영상 분위기에 맞는 컬러 그레이딩 이런 것들에 작업에 신경을 쓰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워크플로우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께서 실제 영상의 제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궁금하실 거예요. 이론은 알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실제 현업에 적용했지? 라고 궁금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실제 영상 제작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캐논하고 함께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DJI에서 재직 중일 때 2017년에 처음 캐논하고 함께 했어요. 그때는 OD 마크 4와 M600이라는 시네마 카메라, DSLR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드론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DAF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한강의 사진 촬영도 하고 이것을 P&I에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면서 굉장히 극찬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2018년 어떤 컨텐츠를 했었을까요? 똑같이 드론을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짐벌과 DSLR을 응용하기로 했어요. 자,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보고 나서 영상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캐논의 DSLR과 DJI 로닌을 이용해서 하이퍼랩스를 촬영을 했어요. 자, 이게 그 비하인드 장면인데요. 사실은 저도 짐벌을 이용한 하이퍼랩스 촬영은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기존의 하이퍼랩스는 삼각대를 놓고 찍고 인터벌 3초 안에 이동을 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촬영을 하고 또 이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로닌을 이용을 했더니 굉장히 쉽게 하이퍼랩스를 촬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이퍼랩스의 포인트는 바로 AF예요. 이게 움직이면서 인터벌 시간 내에 MF로 포커스를 잡기 힘들어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랬을 때 AF가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하다가 포커스가 나가버리면 영상이 끊겨요. 매끄럽게 이어가서 딱딱딱딱딱딱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끊겨버리면 다시 촬영을 해야 되죠.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하이퍼랩스는. 한 번 찍을 때 기본적으로 짧게는 30분, 많게는 1시간까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랬을 때 AF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런 것들을 2018년에 캐논하고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어떤 걸 했을까요? 자, 2020년에는 EOS R5하고 만났습니다. 자, 제가 DJI 출신이라서 많은 분들이 저 하면 생각하는 컨텐츠들이 있으세요. 뭘까요? 과연 제가 EOS R5하고 무엇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와! 할까요? 자, 제가 생각했었던 컨텐츠는 바로 드론에 EOS R5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EOS i5를 장착을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EOS i5의 장점인 8K 로우 그리고 4K 120프레임을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기존의 영상들하고 좀 다르냐면 기존의 영상들은 8K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4K 120프레임도 구형 가능한 드론이 없죠. 오직 EOS R5를 장착했을 때 낼 수 있는 시너지예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국내에 되게 유명한 TV 브랜드 중에 하나에 광고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내용은 8K의 영상을 드론으로 멋있게 촬영해서 8K의 모니터에 자기네들이 띄우겠다. 그러니 멋있게 영상을 제작해 달라는 거였는데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그때 당시에 8K가 가능한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능한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또 그거를 혼자서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아시겠지만 뭐 시네마 카메라는 AF도 어렵고 다 MF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인력과 그런 것들이 운영이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들어왔었으면 EOS R5로 굉장히 쉽게 했겠죠.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드론 띄운 것들은 봤는데 결과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EOS R5의 4K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처음엔 정속이지만 영상의 중간이 빠르게 되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게 되죠. 굉장히 이런 짧은 순간에 시네마틱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120프레임이 슬로우가 되면서 극대화되는 영상들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론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120프레임은 생각을 못 했었어요. 네, 이제 현실화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드론으로 담아내면서 앞으로 더욱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그 8K 로우로 촬영한 거를 이미지로 추출을 해봤어요. 지금 보시기에 지금 굉장히 선명하고 뭐 완벽한 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이라이트도 완벽하고. 네, 이런 사진을 기존에는 제가 드론을 띄워서 4K로 영상을 촬영을 하면 그 상태에서 캡처를 하게 되면은 아쉬워요. 해상도도 아쉽고 뭔가 아쉬워요.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은 상황이 여러 번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 상황을 재현할 수도 없어요. 그 상황에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8K의 로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사진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원하는 부분에 사진을 끌어내면 됩니다. 이 사진이 그렇게 끌어낸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선명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지금은 모니터로 봤었을 때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지금 보시기에는 그냥 이미지 사진이죠. 근데 자, 이제 줌 들어갈게요. 네, 선명한 글씨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사진을 따로 촬영한 게 아니고 8K 로우의 영상으로 촬영한 다음에 그냥 이 부분의 사진을 끌어낸 거예요. 이렇게 퍼펙트하게 높은 해상도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 촬영만으로요. 네, 이것이 생각하는 제가 8K의 장점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EOS R5 프로젝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캐논하고 같이 이제 EOS R5 프로젝트를 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머지 워크플로우에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실게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거는 맨 처음에 캐논하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8K의 로우를 어떻게 보여줄지, 8K의 영상을 어떻게 보여주시었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많은 분들께 8K를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 집에 8K 모니터 있는 분 없으시잖아요. 저도 없어요. 4K가 지금 보급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FHD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8K로 촬영을 한 다음에 크롭을 해가지고 마치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느낌을 주자. 조금만 크롭을 해서 확대를 해도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는 게 사진과 영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FHD로 확대를 해가지고 8K를 보게 되면은 이론상으로는 약 8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약 한 4배까지는 무손실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게 한 대로 그 순간에 촬영을 하고 확대를 해가지고 다르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인터뷰 같은 경우에도 한 대의 카메라로 지금 뭐 나가겠지만 상반신을 찍고 확대를 해서 제 얼굴만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소규모 프로덕션 그리고 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해요. 말씀드렸듯이 같은 상황이 다시 캐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한 번의 캐치로 여러 개의 상황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면서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4K HQ와 그냥 일반 4K 비교 영상인데요. 6K를 오버샘플링해서 이제 4K로 만든 거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HQ하고 4K의 차이를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지금은 제가 봐도 솔직히 차이를 모르겠어요. HQ하고 4K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상이 지나가면서 차이가 드러날 거예요. 자, 지금 프롬라이드라고 했나요? 이 놀이기구가 넘어가고 이랬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300배, 400배, 500배가 확대가 되면서 선명함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8K랑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른 느낌을 줬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4K하고 비교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4K는 사실은 요새 휴대폰도 4K가 되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4K의 디테일이 어떻게 뛰어난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4K는 다 똑같은 4K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4K와 4K HQ를 비교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상에 이제 오리가 나오는데 4K에서 지나가면서 오리가 굉장히 선명해져요. 이게 4K HQ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막 이렇게 메시지를 표현하고 이런 것보다 딱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선명해졌다 라고 알 수 있게 메시지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였고 이런 것들이 채택이 되면서 이러한 영상들을 캐논과 같이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OS R5의 활용 팁인데 많은 분들께서 사전에 질문 주셨던 거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R5 활용 팁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했었던 R5에 대한 활용 팁을 몇 가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8K와 방금 설명드렸던 4K HQ를 다양하게 활용하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을 확대를 해도 지금 굉장히 선명하죠. 이게 3배 확대한 건데 이렇게까지 선명할지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정말 놀랬고 지금은 하이퍼랩스인데 이것도 8K로 촬영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사이즈 그리고 지금은 300배, 400배 확대를 했었을 때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2번 찍은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이퍼랩스를 와이드하게 하나 찍고 하나 가까이서 찍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하나의 영상을 이렇게 크롭을 통하고 확대를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8K와 HQ를 사용하면 누구나 너무나 손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진짜로 제가 생각한 되게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8K의 편집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프록시를 이용하고 아까 그런 8K 로우에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정말 손쉽고 이 컴퓨터로 다 편집했습니다. 제가 뭐 집에 엄청나게 뛰어난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은 이런 노트북 같은 거 하나로 만들어낸 영상이에요. 굉장히 손쉬워요. 자, 방금 보셨던 그 영상에 아까처럼 8K 로우 사진을 추출한 거예요. 진짜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고서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사진처럼 정말 영상이 이제 더 이상은 영상과 사진을 구분하는 시대가 아니구나. 하나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이미지 출력하는 거를 잠깐 사진이 하나 넘어갔네요. 지금 아까 보셨던 그 하얀색 백마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사진으로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보시면서 확대됐었던 그 장면 중에 하나의 클립입니다. 네, 굉장히 진짜로 너무 만족하는 사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근데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이미지 출력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이쪽에 왼쪽에 제가 원하는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위에 저장 버튼 그리고 저장. 그러면은 끝나요. 이게 정말로 사진 촬영 저장의 끝이에요.
8K 원하는 프레임으로 이동, 사진 저장 버튼, 그리고 이름 설정, 저장. 끝.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우리가 8K의 이미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처음에 솔직히 이 영상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겁먹었어요. 8K? 내 컴퓨터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실제로 드렸어요. 제 컴퓨터로 안 될 것 같은데요? 했는데 실제로 촬영을 해보고 영상을 만들고 이걸로 사진을 뽑아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진과 영상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컬러 촬영 방법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제가 캐논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 색감이 워낙 예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새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기인데 그런 것들에서 되게 예쁘다 하는 색감이 원본으로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원본이 너무 예쁜데 보정을 좀만 할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상황상 뭐 하이라이트가 날아가거나 역광이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C로그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HDR PQ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비슷한 느낌의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다기보다는 같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이런 HDR PQ 기능과 C로그를 이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전문화된 컬러 그레이딩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뛰어난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집 얘기. 많은 분들이 저도 이거 되게 공감해요. 촬영을 했는데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강의를 보시면서 제가 아직 댓글창은 못 봤지만 8K 이거 어떻게 편집해요? 라는 질문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이런 8K 어떻게 편집할까요? 사실은 제가 프록시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편집 프로그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다양해요.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뭐 베가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격들은 밑에 적혀 있거든요. 사실 무료인 프로그램에서는 디테일한 편집하기는 좀 힘들고 이런 유료 프로그램들인데 밑에 윈도우와 맥 어떤 프로그램에서 작동을 하는지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으시면 되고요. 8K 영상을 편집한 거는 프록시 작업이라는 걸 통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뭐 예를 들어 파이널 컷 프록시, 프리미어 프로 프록시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8K를 편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우를 추출하는 거는 제가 보여드렸고 캐논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편집을 이용해서 쉽게 영상을 촬영하고 만들 수가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로 제 팁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래 이제 워크플로우도 알았어.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 편집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는지도 알았어. 자, 그러면 그래 그럼 너만의 팁은 뭐니? 너만의 촬영을 할 수 있는 팁은 뭐니?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실력이 될까? DJI 때도 굉장히 많이 받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실력이 될까? 그 팁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생각하는 크리에이티브 팁은 One more thing,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카메라 촬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잘 찍은 영상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 보고서 나도 따라 만들어 볼까? 할까?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조금만 더 재밌게 추가를 해서 이렇게 촬영해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저렇게 촬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하이퍼랩스인데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하이퍼랩스를 한번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피사체를 중심으로 하는 하이퍼랩스를 또 촬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 영상에는 이렇게 버스에 타가지고 하이퍼랩스를 촬영을 해보고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이퍼랩스를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하이퍼랩스도 촬영을 해보는 거예요. 하이퍼랩스를 하나 보면은 그 하이퍼랩스를 따라서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버스에 앉아서 찍어보면 재밌겠는데 드론으로는 하이퍼랩스가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현실화했을 때 나만의 컨텐츠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실력은 굉장히 향상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양하게 촬영해 보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짐벌을 가볍게 촬영을 했다면 나는 들어도 촬영을 해보고 낮게도 촬영을 해보고 빠지면서도 해보고 하나씩 더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제주도인데 드론으로 위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도라르방 모양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별에서 돌면서 내려오면은 저로
주인공처럼 약간 부각되게 나오죠. 드론 영상에서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버드 아이 뷰, 직부감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나가거나 아래서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약간 트위스트를 줬어요. 드론을 회전시키면서 했죠. 조금 더 집중도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 봤었던 시각하고 앞에 맥락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른 시각하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조금씩 디테일하게 연습을 하고 하시다 보면 굉장히 다르고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 거기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남들과 다른 촬영. 똑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벌을 아래서만 간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Z축. 짐벌은 Z축을 잘 못 잡아주죠. Z축이라는 거는 이 위아래예요. 짐벌은 이 Z축을 잘 잡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겠지?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해서 저 롤러 스케이트라고 하나요? 저것을 타고 로우 앵글에서부터 하이 앵글까지 찍고 싶어. 그랬을 때 이제 모노포드를 연결을 했고 파크루 같은 거 촬영을 했었을 때 지미집 같은 효과,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 근데 나는 끝까지 따라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었을 때 제가 같이 뛰었어요. 이것도 캐논하고 P&I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 함께 했었던 작업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뭐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뭐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하이퍼랩스랑 같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남들하고는 다른 시각. 어떻게 보면은 이거 활용을 해서 응용을 해볼까 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차량에 장착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자, 그리고 자, 네 번째는 이제 많은 경험을 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인데 DJI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촬영 상황에 놓여서 정말로 추운 곳도 가보고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와 여기서 촬영할 수 있을까? 라는 느낌, 정말로 여기 서 있다가 나 그냥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라는 것도 가보고 이런 관광지에 가서 여행 사진도 촬영을 해보고 뭐 이렇게 이게 맥 기본 화면이죠. 거기에 있었던 곳도 가가지고 요세미티 촬영도 해봤어요. 이런 것들을 다 촬영을 하면서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려주면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고 하지 않으면 알려줘도 못해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서 알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예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메시가 굉장히 축구를 잘하죠. 메시가 축구하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공부만 해서는 절대로 축구를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뛰어봐야겠죠. 메시처럼 운동장에 나가서 공도 차보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데 이렇게 차볼까? 다양하게 부딪혀야 돼요. 이렇게 부딪히면은 실력이 늘 수가 있죠. 사진과 영상도 똑같아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사진은 장노출인데 같은 사진, 같은 것보다 이제 약간 다양한 뭐 타임랩스, 하이퍼랩스, 장노출 뭐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EOS R5로 8K 로우로 찍어서 그런 걸로 이미지도 출력해 보시고 하면은 한꺼번에 두 가지의 사진과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중간에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제가 봤는데 버스에서 촬영하면은 바닥면 전체가 흔들려서 짐벌 효과가 없지 않나요? 했는데 글쎄요, 저는 가능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만의 팁은 아닌데 사실은 제가 중요하죠. 제가 움직이지 않고 사람의 팔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짐벌 효과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했었고 사실 후보정에서 스테빌라이저는 필수죠. 네, 이런 촬영에서는 무빙이 있고 거기에 떨림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후보정에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 굉장히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정말 궁금하시면 제가 원본 영상도 공개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되게 쉬워요. 그냥 버스에 타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러한 잔진동이 우리가 보기에 이 잔진동이 너무 큰데? 라고 느낄 정도로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로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는데 영상과 사진을 굉장히 쉽게 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좀 강의가 되게 굉장히 빨리 왔죠. 어떻게 보면은 좀 빨리 왔는데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좀 빠르게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에 굉장히 빨리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잠시 준비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Q&A를 할 건데요. 실시간으로 지금 뭐 Q&A 여기에 올려주시는 걸 보고 답변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준비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Q&A 시간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캐논 코리아의 류창환이라고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오늘 등장을 했고요. 질문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오늘의 전체적인 그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약이요? 네. 네. 워크플로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0단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한 번씩 짚어드릴게요.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는 키 메시지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다. 그리고 타겟, 누구한테 어떻게 보여질 거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시청자층은 누구다라고 알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는 정말로 그냥 격 없이 컨텐츠를 나누는 거죠. 이거 재밌지 않아? 우리 손가락 장난치는 거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도 다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게 브레인스토밍의 단계고요. 자, 그리고 이제 촬영 준비하기 전에 캐스팅, 적합한 모델을 찾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중간 평가예요. 실제로 컨텐츠가 되기까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아예 그 부분에 강의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거 찾느냐고 시간이 걸렸죠. 자, 여기서 이제 중간 점검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영상을 제작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이 중간 점검이 네. 실제로도 떨려요. 예, 여기서 캔슬이 되면은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우리가 봤었을 때도 70점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도 별론데 시청자가 봤었을 때 오! 대박인데 라고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중간 점검이 중요하고 끝났을 때의 이 중간 점검대로 영상의 결과물이 나왔는지 평가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던 촬영 때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대로 가는 건 좋은데 막말로 그 더 좋은 환경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바로 변경하거나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편집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네. 이런 것들에 한번 거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결과물의 영상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중간 점검의 아주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세미나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앞에 있는 질문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근재 감독께서 생각하시는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먼저 해드릴게요. 초보자에게는 그 단순 촬영 외에 타임랩스 촬영 등의 특수 촬영 시에 매뉴얼 접근법이 좀 어려워서 매뉴얼을 보고 숙지한다 하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 많은데요. 네. 그 인물이나 풍경 촬영에서 그쵸. 그런 매뉴얼 촬영을 그렇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하이퍼랩스나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출을 맞추는 게 네. 조금 처음 하는 분들이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는 약간 그런 타임랩스나 하이퍼랩스의 팁은 우선은 조금 어둡게 언더로 찍는 거죠. 네. 그럼 밝게 찍었을 경우나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어두웠는데 빛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하이라이트 부분, 쉽게 말하면 하늘이 하얗게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진과 영상은 어둡게 촬영하면은 그거를 밝게 살릴 수가 있는데 날아가 버린 거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둡게 촬영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번에는 조금 넓게 촬영해라. 왜냐면 요새 카메라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딱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촬영을 했는데 수평이 안 맞거나 네. 여러 가지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넓게 촬영해서 제가 크랍을 할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게 딱 이 정도의 앵글이다. 너무 예뻐. 그러면 실제 촬영할 때는 한 이 정도 촬영을 하고 더 넓게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크랍을 이용을 해서 수평도 맞추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정 사이즈로 뽑아내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약간 타임랩스나 이런 거는 우선 좀 넓게 촬영하고 그리고 좀 어둡게 그리고 이런 촬영을 몇 번 하다 보면 사실 감이 오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면은 내가 어떻게 촬영하니까
요 정도가 적정 노출이고 조금 있으면은 빛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네. 노출값을 이 정도로 할까라는 거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씩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수정해보고 만든 거를 보고 또 괜찮게 고쳐보고 이러다 보면은 네, 분명히 자신만의 스킬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둡고 넓게 찍으면 경험을 많이 하면 감이 온다라는 내용으로 전 이해했습니다. 네. 네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할게요. 그 영상 장비로서 EOS R6하고 R5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궁금하다는 말이 있었고요. 이게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으로 촬영할 때는 좀 굉장히 좋은 스펙으로 보여지지만 상업용 영상으로 촬영했을 때 좀 부족한 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업용. 네. 네. 이거 좀 어려운데요. 좀 어려운데 네. 우선은 i5에 대해서는 미리 지금 다 강의 자료에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네.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퀄리티가 절대로 뭐 상업용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i6인데 i6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i6를 많이 써보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 퀄리티가 그냥 4K 120프레임, 8K 로우가 안 될 뿐이지 네. 기본적인 영상의 퀄리티는 역시 캐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베이스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고 기본 색감 자체가 워낙 예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캐논 TV에 이제 저 말고도 다른 분들 나온 전문가분들 나온 라이브를 봤거든요. 네. 근데 i6로 정말로 상업용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게 계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업용 영상으로는 굉장히 정말로 뛰어난 퀄리티의 사진기다, 영상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업용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되게 진짜 이선균 닮으셨어요. 여기 네. 제가 네. 설명을 드리면서 네. 이렇게 보는데 선균이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막 이런 자꾸 글에 눈이 가더라고요. 네. 네네. 네. 뭐 제 이름은 이선균이 아니고 류창환이고요. 전 장근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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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더 넘어갈게요. 제가 좀 민망해서 굉장히 다양한 카메라들을 사용해 보셨는데 아무래도 좀 영상처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캐논 미러리스의 가장 큰 차이점, 뭐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떤 게 뛰어나다고 네. 설명을 드렸는데 네. 사실 저는 정말로 카메라를 많이 바꿨어요. 아, 네. 제가 브랜드를 다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네네네. 처음에 이제 회사 입사를 했었을 때 회사에서 준 카메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썼었고 어. 또 그리고 주변에서 이 카메라가 별론데 근데 내가 어떤 브랜드의 카메라 렌즈들이 있으니까 우리 그걸로 바꿔보는 게 어때? 그래서 처음에는 엔사 이렇게 얘기해도 네네. 되나요? 엔사. 네, 뭐, 네. 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뭐 다른 이런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거치면서 왔는데 확실히 캐논 미러리스의 장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8K, 4K, 120프레임 이런 것들도 있고 뛰어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렌즈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렌즈 기술 자체도 캐논이 최고고 거기에 RF 렌즈 그리고 그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캐논의 미러리스가 이렇게 조화가 됐었을 때 진짜로 굉장히 뛰어난 영상 퀄리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크기도 솔직히 DSLR에 비해 굉장히 작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짐벌 촬영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했었을 때도 너무 손쉽고 드론 촬영한 것도 보시겠지만 네.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크고 네. 뭐 이런 시네마 카메라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드론에 또 장착이 안 되고 그렇겠죠. 짐벌도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런 짐벌을 들고 이래서 네, 힘드시겠죠. 네네 힘들고 이래서 네. 그때 굉장히 진짜로 제 암흑기였어요. 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디와 렌즈의 밸런스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즉석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작가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가장 곤란했던 촬영이 있었는지 그 촬영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곤란했던 촬영이요. 네. 실제로 그냥 말씀드렸듯이 아까 저는 되게 다양한 상황을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변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촬영이 중단되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는 되게 일상다반사예요. 네네. 촬영이 중단됐어. 너무 네. 곤란한데 이런 거는 없었고 추위와 더위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캐스팅된 사람들이 네. 이제 왔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되게 시원한 척을 해야 돼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변수들은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제일 곤란했고 또 뭐 저도 춥죠. 네.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쵸. 판단을 해서 뭐 촬영 장소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좀 배우의 몸을 녹이거나 네. 이렇게 한 다음 재촬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곤란했었던 적은 지금 생각이 나는데 네.
어떻게든 찍었어요. 네. 근데 이미 체온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디테일하게 보면 입이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재촬영을 했죠. 네. 네네네네. 그 곤란한 경우는 제가 못 이겨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백업을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네. 재촬영을 하고 이러면서 넘길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혹한기 얘기를 하시다가 백업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본인이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와 이 직업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되게 사실 별거 없는데. 그래요? 네. 그냥 네. 저는 원래는 네. 일반 회사원이었어요. 네.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사진하고 영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로 사진하고 영상이 너무 재밌어서 지금 뭐 이 영상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되게 저랑 DJI에 같이 들어갔던 이영재라는 그 감독이 있어요. 네. 이영재 감독하고 친해지면서 매일 주말에 사진 촬영을 하고 영상 촬영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맨날 찍고 밤에 우리끼리 영상을 봐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놓고 네, 남자끼리 남자 두 분이. 네. 커피숍 가가지고 네. 카페라고 하나요 요새? 커피숍 아니나? 뭐, 네. 네, 거기 그렇습니다. 가서 영상을 봤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사람들한테 공유해볼까? 재밌지 않나? 해가지고 블로그도 시작을 하고 유튜브도 시작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반응이 되게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게 드론의 어떻게 보면 초창기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드론 하면 어떤 건지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드론이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DJI가 한국에 진출을 하면서 네. 이제 한국은 되게 K-팝과 K-컬처 이런 네. 것들 때문에 K 문화가 되게 뛰어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적합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네. 디렉터를 찾아야겠다라고 서칭을 하는 중에 네. 저와 말씀드렸던 분을 찾았고 저희가 스카웃이 되면서 이 얘기에 이렇게 캐스팅이 되고 이러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네. 지금도 반은 너무 그냥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재미로 즐기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캐논하고 같이 이렇게 네. 하게 돼서 취미가 직업이 된 케이스 그리고 취미가 없어진 케이스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보통 취미와 직업은 병행하지 말라고들 얘기하시는데, 네. 중간 점검 단계에서 아까 말씀 주신 워크플로우에서 네. 개인적인 판단이 좀 우선이 되신 건지, 아니면은 같은 분야의 좀 다른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한 번 더 경청을 해보시는지. 이거는 당연하죠. 네.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일단 의견 듣습니다. 그쵸? 듣는 거 많이 들을수록 좋죠. 왜냐면 네. 제가 디렉팅을 하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후질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네. 별론데 이거? 네. 이렇게가 안 돼요. 네.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되게 네. 중요해요. 네. 의견 나누고 이런 것들 점수 이런 것들은 제 의견보다는 네.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네. 특히나 제가 지금 만든 영상을 어떻게 본 적이 없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딱 그럴 수 봤었을 때 있죠. 어떤 느낌이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근데 너무 좋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좀 재미가 없다. 뭐 이러실 수도 있고, 이런 냉정한 평가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제 생각은 조금 들어가요. 왜냐면 제가 디렉팅 했기 때문에. 네네. 남의 그렇군요. 의견. 모두가 함께하는 평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풀프레임 미러스를 짐벌에 올리면 촬영할 때 너무 무겁지 않은가? 이런 질문하시면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렌즈가 너무 무거울 것 같다. 같이 안 그러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짐벌 촬영을 할 때는 네. RF 렌즈 중에 1호, 3호를 많이 촬영을 해요. 네, 이게 짐벌 촬영 같은 경우에는 좀 넓어야 돼요. 그렇죠. 좁을수록 흔들리는 게 보여요. 그쵸. 그래서 1호, 3호로 거의 15mm로 촬영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무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잘 맞고 또 짐벌을 촬영을 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짐벌을 하루 종일 들고 촬영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계에서 네, 어떤 씬을 찍을지 나왔잖아요. 네, 그 씬을 촬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백업 씬을 촬영을 하고 이런 거에서 촬영을 하는 거지 이 짐벌을 들고 뭐 몇 시간씩 들고 이런 촬영이 아니라 딱 정해진 촬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럼 R5에 가장 적합한 짐벌은 어떤 걸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i5에 적합한 네. 짐벌이요. 네,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네. i5 자체가 네. 그렇게 무겁지가 않고요. 요새 나오는 짐벌들이 워낙 네.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1DX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급 이상, 네. 페이로드가 어느 정도 이상 뭐 이런 것들 추천드릴 수가 있는데 네, i5 같은 경우에는 뭐 밸런스도 좋고 렌즈와 밸런스도 좋고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제가 웬만한 짐벌에 올려도 거의 다 되더라고요. 근데 뭐 미세하게 편집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어쨌든 찍은 사람이 그 짐벌을 얼마나 운영을 잘하냐는 거지 짐벌 때문에 이게 영상이 흔들려서 못 쓴다라고 할 정도는 없기 때문에
i5의 한 1535 정도면 네. 어느 정도 짐벌에 올려도 다 사용이 가능하고 원활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익숙한 짐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8K 영상을 리뷰하기 위해서 컴퓨터 사양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이런 말이 왔는데요. 아, 컴퓨터 사양이요? 네. 야, 컴퓨터 사양. 컴퓨터 사양 어렵네. 아, 네. 시간에 물어보시는 거네요.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이 컴퓨터 사양은 네, 사실은 그렇게 뭐 엄청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네. 근데 뭐 당연히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렇죠. 프록시 작업이라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네. 프록시 작업이라는 거를 통해서 아,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i5 이상의 뭐 이렇게 스펙을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네. 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정도의 컴퓨터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고 요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사양을 참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네. 일반적인 거는 4K로는 거의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8K도 프록시 작업이 되면은 4K가 작업이 가능한 컴퓨터에서는 편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보통 이제 대부분 영상 촬영하시면 예. 제작하실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시나요? 한 편을 제작하시는데.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요번에 그냥 보여드렸던 캐논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전달하고자 하는 방법이 명확했어요. 메시지가 명확했다. 네, 메시지가 명확했어요. 뭐 8K가 로우가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자. 네. 크랍을 하자. 네. 크랍 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화면에 HQ 모드로 이쪽은 흐리고 이쪽은 선명해지는 걸 보여주자. 네. 똑같이 놓고 찍은 다음에 반 잘라서 딱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빨리 걸렸어요. 사실 이런 거는 하루 걸렸고, 네. 그리고 어려운 작업들도 많이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은 길게 잡으면은 한 일주일까지도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 영상들 대략 길이가 한 10분 정도 네.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컷 편집을 해놓고 거기서 디테일하게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줄여가면서 해서 최고는 일주일 이상은 안 넘기는 것 같아요. 최저는 어느 정도? 최저요. 네. 가장 빠르게 나는 영상을 이렇게 빨리 해봤다, 촬영해봤다 이런 건. 이게 말씀드리면 캐논에서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네, 네. 캐논 영상이 굉장히 빨리 나왔죠. 네. 네. 캐논 영상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도 하루는 네, 왜냐하면 네. 딱 그 한 장면만 찍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여러 장면을 찍어서 예를 들어 10개의 장면을 같이 찍었으면 네. 그 10개의 장면에서 되게 극대화되는 장면을 찾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HQ 예를 들었을 때 오리가 움직이는 거, 네. 뭐 그리고 아까 그 자이로 스윙인가요? 네, 놀이기구? 네. 네. 그것들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 전에 사람이 걷는 것도 있었고 네. 실제로 제가 그냥 해놓고 제가 걷는 것도 있었고 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네. 것들 샘플을 보면서 어떤 거를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와 다르다 화질이 이렇게 좋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샘플들을 보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는 최소 걸리지 않나 싶어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알겠습니다. 프록시 얘기가 아까 나와서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컷 편집 이후 작업은 프록시로 어렵지 않나요? 효과나 뭐 컬러 그레이딩 할 때 컬러 그레이딩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네요. 네. 컬러 그레이딩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파이널 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네. 이게 지금 이 보여지고 있는 이 노트북으로 편집을 하는데 네. 맥 전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로 편집을 하는데 컬러 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효과도 복사해서 넣는 게 있고 뭐 그런 것들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네. 그리고 프록시 작업은 모든 영상 작업일 때 프록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솔직히 4K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작업을 하고요. 네. 8K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컴퓨터에서 사양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프록시 작업을 하는 거지 모든 영상을 프록시 작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 작업은 거의 8K 때만 네. 하고 4K 영상은 이제 프록시를 하지 않고 그냥 기본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영상 촬영에 있어서 적합한 렌즈는 어떤 게 있을까요? RF 렌즈로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네, 그럼 더 좋죠. 네. 네, RF 렌즈로 네. 얘기해 드릴까요? 네네네. 제가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우선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벌과 드론을 활용을 했었을 땐 네. 1535예요. 1535가 좋고 만약에 이제 삼각대나 이런 거를 놓고서 촬영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네. 2870 렌즈. 2870. 네, 그거는 인터넷 리뷰 보세요.
종종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진짜 비싼 거랑 무거운 거 외에는 네. 욕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조리개 이 단렌즈처럼 커버를 하는데 저도 정말로 얼마 전에 구매했어요. 이게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렌즈가 좋고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네. 리뷰는 별로 없는데 네. 정말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찍어보니까 진짜 와 조리개가 일하는 영역에 이 줌렌즈가 어마어마한 퀄리티를 낼 수가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짐벌 촬영할 때는 1535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삼각대나 이런 고정 캠으로 했을 때는 2870 렌즈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그 캐논 풀프레임 미러리스 사진 영상 세미나를 진행했고요. 마지막으로 장근영 감독님 한 말씀. 네. 카메라가 옮겨진 것 같죠? 아 이쪽인가요? 네, 이쪽입니다. 이쪽을 아직 보고서 네. 네. 아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 이러면서 조금은 처음에 긴장하고 이러면서 네. 말을 잘 못했어요. 많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번에 캐논하고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컨텐츠 재밌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건강하게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캐논 갤러리에서 R 클럽 대상으로 EOS R 시스템을 촬영한 이미지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 안 하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참가해서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세미나가 내일도 모레도 이어지니까요. 내일도 꼭 같이 같은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장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